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한국 지리를 반쪽했을 때 첫 번째 첫 번째 시즌 1이라 했던 자연지리 파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쉬는 관계로 여기 계절 변화를 다 못하고 이제 끝냈던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 마지막 강의는 계절의 변화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리 이 계절, 쉽게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계절에 영향을 주는 주변에 기단, 공기덩어리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한겨울에 주로 영향을 주는 기단은 뭐겠어요? 시베리아 기단이겠죠? 그래서 여기 겨울에 주로 12월 달 또는 1월 달, 2월 달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이제 이 겨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게 시베리아 기단이 줄어들면서 이 봄이 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어떤 바로 기후의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나타나요. 그건 내가 좀 이따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이 또 있고요. 자, 여름이 되면 이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권 안에 들기 때문에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 줄어들면은 이제 다시 또 오호츠크 기단이 살짝 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가을이 끝나고 겨울 되면 다시 시베리아 기단.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의 영향을 시기별로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여기다가 저렇게 써놨지만 좀 이따 그림 보면 다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 그림은 저 주요 시기별로 영향을 주는 기단.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한여름을 중심으로는 북태평양 기단, 그리고 이 여름을 시작되기 전에 늦봄. 자, 여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가을. 이렇게 이때 오호츠크의 기단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시기별로만 구분해 주시고. 자, 이제 좀 이따 이제 그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거기 아마 교재에 있을 거예요.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 한여름은 북태평양 기단. 자, 늦봄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가을쯤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근데 갑자기 교과서에 쓰여져 있지 않고 자료에 있지 않은 이건 무슨 기단입니까? 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양쯔강 기단이라고 했으나 요새는 여기 글씨가 조그맣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동성 고기압 또는 저기압이란 말을 써요. 자, 그거 왜 그런 거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우리나라잖아. 여기 이제 일본,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중국. 흔히 말하면 대륙 동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유럽이잖아. 대륙의 서안이죠. 우리는 대륙의 서안에서 대륙의 내부를 지나 동쪽으로 이렇게 중위도에서는 무슨 바람이 탁월하다고 했습니까? 편서풍이 탁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층에는 편서풍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이제 계절별 변화에 따라서 어떤 기단에 영향을 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당연히 날씨가 뭐 하겠어? 매우 춥고 강수량은 적겠죠?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 한랭, 건조한 건 이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왜 한랭 건조하겠어? 북쪽에서 오니까 한랭한 바람일 거고, 자, 내륙에서, 대륙 내부에서 오니까 건조한 바람이니까 우리나라 겨울은 한랭 건조하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렇게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시기가 겨울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겨울이 끝나고 점차 봄이 되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해져요. 물러나죠. 그럼 시베리아 고기압이 물러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바로 올라오냐? 그렇지 않더라. 아직까지는 이 저위도상, 적도 부근에 있는 뜨거운 공기덩어리가 아직 올라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은 약해졌고 북태평양 고기압도 아직 강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이 상공에는 약간 기단의 공백 상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무슨 바람이 불어요? 상층에서 편서풍이 강하게 불어주겠죠? 그러면 이 중국 대륙 내부에 있던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슬슬 밀려오겠죠. 상층에서 강한 편서풍이 불어주니까 그 지면에 있던 중국 대륙 내부에 건조한 지역에 있는 공기덩어리가 우리나라에 쓱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이런 편서풍 때문에 이 양쯔강 기단이라 불리는 공기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양쯔강 기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 우리는 이동성
고기압 또는 뭐라고 합니까? 저기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주로 이렇게 봄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런 이동성 고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이거 상층에서 부는 편서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성 고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가는데 영향을 주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상층 편서풍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때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해지고, 자, 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언제쯤 되겠어? 봄이라고 하면은 3월 또는 뭐야, 이제 4월 또는 5월. 주로 이때가 봄이지 않겠어요? 특히 이 3, 4월 달에 중국에서 오는 건조한 공기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중국 내륙에 있는 바로 미세먼지 또는 흙먼지 날라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3, 4월 달에 당연히 중국 내륙에서 건조한 그 바람의 영향을 받은 모래먼지, 황사가 날라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황사 현상이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3, 4월 달에 뚜렷합니다. 물론 황사는 1년 내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황사 현상이 가장 뚜렷한 시기는 언제냐? 봐봐. 시베리아 고기압도 약하고 아직까지 북태평양 고기압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빈 공백 상태에 편서풍에 의해서 중국 내륙에서 공기가 밀려오잖아. 3, 4월 달에 황사 현상이 뚜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3, 4월 달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뭐해집니까? 건조해지죠. 자, 여기서 오는 공기가 중국 대륙 내부에서 오는 공기이기 때문에 주로 건조한 공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봄에 뭐가 많이 발생하는가?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산불.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바로 산불이 많이 발생했잖아.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했어? 동해안에서 많이 발생했죠? 그럼 이제 왜 동해안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 우리나라는 서고동조의 지형이잖아.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바로 동해안이고, 이게 뭐예요? 서해안이겠죠. 자, 이렇게 3, 4월 달에 이동성 고기압이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니까, 자, 건조했던 이동성 고기압이 이렇게 우리나라 서쪽을 타고 넘어가서 동쪽으로 넘어 내려가면 무슨 현상 발생해? 팬 현상 발생하겠죠. 팬 현상. 그러니까 더욱더 뭐해지겠어? 고온해지고 뭐해집니까? 건조해지죠. 특히 3, 4월 달에 이게 심하다 보니까 3, 4월 달에 동해안은 극히 건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뭐가 많이 나타나는가? 산불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동해안 해안가일 때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주로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주는 초봄 3월달 4월달이고, 그때 동해안 쪽은 더욱더 건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팬현상에 의한 건조한 기후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동해안에 산불 많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3, 4월 달이 지나서 거의 봄이 끝나갈 때쯤 우리가 이제 이때 이 5월 달 또는 이제 넘어가면 6월 달 되겠죠? 5월 달, 6월 달.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합니까? 이때를 우리가 늦봄, 늦은 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늦봄 또는 뭐야 이제 늦은 봄이라고 표현하는 이 5월 달 또는 6월 초에 들어가잖아? 그동안 중국에서 왔던 공기의 세력이 조금 약해져요. 왜 그러냐? 여기에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늦봄, 늦은 봄, 5월달이나 6월달에 이 늦봄에 바로 우리나라 북동쪽에 무슨 고기압이 생겨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형성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기가 영향을 주니까 이제는 북동쪽에서 바람 불어오는 거죠. 그럼 북동쪽에서 바람 불어오면은, 자, 요때는 이제 어떻게 바람이 부는가 보면은, 우리 아까 여기 그린 것처럼 우리나라 서해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있어? 서해안과 동해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해바다. 이거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그렇죠? 자, 동해바다. 자, 이제는 북동쪽에 있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기 때문에 공기가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 있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때는 이제 5월달, 6월달에는 영동지방에는 비를 뿌리죠. 영동지방은 습윤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관령 서쪽에 해당하는 영서지방에 팬 현상에 의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이제 영서지방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가뭄 피해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이 영서지방에 불어내리는 북동쪽에서 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우리가 무슨 바람이라고 합니까? 이걸 높새 바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높새 바람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야 3, 4월 달에는 오히려 동해안 쪽이 더 건조하고 자 늦봄 초여름에는 이 기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서 지방이 건조해서 가뭄 피해 심하다. 이렇게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지? 자 초봄이나 봄에는 이렇게 동해안 쪽이 건조하지만 늦봄 또는 6월 초에는 영서 지방인 북동풍에 의한 높새바람 때문에 영서 지방이 더 건조해서 이때 더 가뭄 피해가 심하다. 이렇게 나눠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봐. 한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많이 받다가 자, 봄이 되면서 약간 복잡해졌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던 시기와 그 다음에 바로 늦은 봄에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때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때 바로 영서지방에 고온건조한 바람, 높새바람 불어서 가뭄 피해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 뭐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늦봄이 끝났잖아, 이제. 6월 달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겠죠. 7, 8월 달이 본격적인 여름 아니겠어?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6월 말이나 7월 달쯤 되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잖아. 장마철이라고 하지. 장마철이 왜 생기는가 한번 볼게. 자, 이렇게 6월 말이 되면서 또는 7월 달로 넘어오면서 이제 드디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쫙 확장돼서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오지 않니?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서로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는 바로 무슨 전선이라고 그러는가? 장마 전선. 주로 장마가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6월 말에서부터 안 그래? 아니면 7월까지 또는 심지어는 8월 초까지 나오지만 주로 6, 7, 8월 달. 주로 7월 달이 메인이겠죠. 자, 이때 장마 전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장마 전선이 왜 생기냐? 북쪽에 있는 무슨 기단 때문에? 오호츠크의 기단 때문에. 자, 여기다 쓰면은, 자, 북쪽에 있는 오호츠크의 고기압. 자, 성격이 뭐합니까? 냉량하고 뭐합니까? 습윤하죠. 자,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성격이 뭐합니까? 고온하고 습윤하죠. 자, 그러니까 둘 다 습하단 말이야. 습한 것끼리 만났지만 기온 차이가 있잖아. 냉랭하다, 고온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서로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죠. 뭘 만들어? 전선을 만들죠. 여러분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는 서로 섞이지 않죠? 그러니까 전선을 만든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마전선이다 이거죠. 자, 이 두 개 기단이 요때 서로 힘겨루게 하다 보면 한반도에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 머무르다가 드디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더 강해지면 오호츠크 기단이 확 밀려나가면서 한반도가 진짜 본격적인 한여름이 시작되는 거겠죠. 자, 본격적인 한여름이 시작될 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들었을 때 장마전선이 완전히 북상했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밑에서 바로 슬슬 올라오는 게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는 태풍이라고 그러죠. 태풍. 태풍은 주로 언제? 바로 한여름, 7월달 또는 8월달 또는 9월달, 10월달. 주로 태풍이 주로 영향을 주는 시기는 7월달에서 심지어는 10월달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에서 태풍이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하냐? 열대 이동성 저기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대 이동성 저기압 또는 이제 우리가 열대성 저기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풍을 그냥 우리가 열대성 저기압, 열대 이동성 저기압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동한다는 게 뭐예요? 적도 부근 저위도에서 우리나라 중위도까지 올라온다.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태풍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비바람에 의한 풍수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태풍이 또 이렇게 나쁜 게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나라 태풍에 의한 피해가 심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풍수해가 심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바다의 오염 물질을 싹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정화 능력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뭐 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주로 이제 태풍 하면 이제 풍수해를 유발하고 특히 태풍은 우리나라에 올 때는 바로 이렇게 왔다가 오른쪽으로 꺾이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잖아. 왜 오른쪽으로 꺾여? 편서풍 때문에 태풍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할 때 저번 주에 우리가 편서풍 얘기할 때 편서풍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여러 가지 기후현상 3개 중에 우리가 벌써 오늘 지금 3개 다 얘기한 거잖아. 뭐 뭔지 알죠? 3개가 뭔지. 태풍의 진행 방향,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동 방향. 그리고 또 하나 황사현상. 그게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후현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고 특히 이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이 위험하냐? 오른쪽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더 위험하다. 자, 많이 듣는 얘기죠?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한여름까지 끝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한여름에 태풍 영향을 많이 받고 또는 고온다습한 그런 무더위가 나타나는데 점점 이제 자, 8월달 지나서 9월달 가면서 점점 가을이 시작하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뭐해집니까? 약해지겠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은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저기 필리핀 해상 저희도 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자, 장마 전선도 이미 끝났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 한반도는 뭐가 생깁니까? 공백 상태가 생기잖아. 아직까지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해지진 않았어요. 북태평양 고기압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한반도는 중간에 뭐야? 공기가 기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공백 상태가 생기죠. 그럼 또 이제 뭐가 돼? 상층 편서풍이 또 불어주니까 중국 쪽에서 오는 공기가 쫙쫙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이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그랬죠? 중국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이동한다. 서해에서 동으로. 자, 우리가 가을 되면 날씨가 뭐해?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날씨가 상쾌하고 건조하죠. 온도는 점점 떨어지면서 점점 뭐합니까? 건조한 공기가 있다 보니까 날씨가 상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또 받다가 다시 오호츠크의 기단이 강해져요. 그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이 싹 내려오는 거야, 이제. 그럼 내려오면, 자, 이제 이렇게 이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이렇게 내려올 때가 언제냐? 이게 바로 이제 우리는 늦가을이다. 이거 무슨 색깔 써야 돼? 아, 이걸 쓸게요. 자, 이렇게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언제? 바로 늦가을 또는 초봄. 주로 이제 이때가 언제야? 자, 11월 달을 중심으로 하고, 뭐 12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늦가을이나 초봄에 이런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우리에게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까 오호츠크의 고기압 영향을 줄 때는 5월 달과 6월 달이었죠? 이때는 영서지방의 고온건조한 높새바람, 그래서 가뭄피해를 유발했는데, 이 늦가을 초봄에 이렇게 오다 보면은, 자, 이제 이 늦가을 초봄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여기 동해바다. 이게 어느 바다? 서해바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바로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늦가을 초봄에 우리나라 영향을 쭉 주면은 드디어 이제 여기 영동 지방에 비를 뿌리겠냐? 아니다. 11월 달 또는 12월 달이기 때문에 날씨가 좀 쌀쌀해요. 추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냐? 영동 지방에 뭘 유발합니까? 폭설을 유발하더라. 폭설. 자, 여기 이제 칠판에 내가 복잡하게 써놨지만 우리 요걸 잘 봐야 돼. 뭐냐?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5월달, 6월달에는 이런 영향을 주지만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11월달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영동지방에 폭설을 유발한다. 이렇게 좀 구분해야 돼.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늦봄일 때와 또는 늦가을일 때는 다르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11월달, 12월달이 지나면서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다시 뭐해졌습니까? 약해졌잖아. 약해지면 이제 다시 뭐가 됩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해지는 한겨울이 나타나겠죠. 그게 우리나라 이제 1년 동안의 계절의 변화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특징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칠판에 써놓은 거 있죠. 요게 주요 핵심 내용이더라. 초봄에 황사와 동해안의 산불. 늦봄에 영서지방의 폐년상에 따른 높새바람에 의한 가뭄 피해. 자, 그리고 자, 장마전선. 그리고 한여름에 태풍도 올라오고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다시 강해지는 늦가을 초봄. 아, 초봄이, 아, 이거 잘못 썼다. 이거 초봄 아닙니다. 초겨울.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초겨울. 여러분들 중간에 이거 보다가 나가신 분, 엿됐어. 알았니? 자, 하여튼, 늦가을, 초겨울, 11월 또는 12월 달. 이때 또 오호츠크에 대한 영동지방의 폭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약간 세부적으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 강수 형태가 있죠.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는 걸 지형성 강수. 그리고 여러분 이거 바로 뜨거운 햇볕이 지면을 달구면 지면의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갑자기 비 내리죠. 그걸 뭐라고 그래? 대류성 강수. 여러분들 이 대류성 강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어요? 소나기였죠. 소나기.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봐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는 서로 섞이지 않아요. 찬 공기는 무거워서 밑을 파고들지만 따뜻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죠. 상승기로 발생하네요. 따뜻한 공기에 수증기가 연결해서 비를 뿌리네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장마전선. 그래서 우리가 장마전선에 의한 강수는 전선성 강수. 자, 산에 부딪혀 올라가는 강수는 지형성 강수. 뜨거운 여름 햇빛 때문에 지면이 달궈져서 수증기가 증발해 생기는 게 뭐야? 대류성 강수. 대표적인 거 소나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강수. 다른 말로 태풍에 의한 강수, 저기압성 강수. 물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강수는 지형성 강수예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강수는 지형성 강수입니다. 그러나 장마철 때는 장마전선에 의한 전선성 강수. 한여름의 소나기는 대류성 강수. 태풍에 의한 강수는 저기압성 강수. 비 내리는 유형 4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물론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강수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지형성 강수라는 건 여러분들 뭐 전에 강수, 다우지, 소우지 할 때 이미 다 얘기했죠, 안 그래? 바람이 타고 올라갈 때 여기 수증기 연결해서 비 뿌리지만 반대편 쪽은 맑잖아. 비가 안 오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거기 여러분 교재에 다 써놨어, 내가. 뭐라고 써놨냐? 봐라, 여기. 여기. 자, 봄. 자, 봄에 무슨 추위가 있습니까? 꽃샘추위. 꽃샘추위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의 일시적 강화. 그거 참 중요하죠. 시베리아 고기압의 일시적 확장, 강화라고 이렇게. 또 봄에 뭐가 많이 발생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더라. 또 봄에 뭐가 나타납니까? 가뭄이 많이 나타나더라. 봄을 대표하는 자연재해, 황사현상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봄이라는 거 누가 모르겠어? 다만 나는 여기에 산불 나타나는 곳이 동해안이면 3, 4월 달 저 서쪽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자 이게 늦봄에 여기 영서지방에 가뭄 피해. 그건 바로 언제냐? 오후측의 고기압에 의한 북동풍이다. 동쪽 계열 바람 때문에 그렇다. 바람 방향 다르다는 거 구분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가뭄이라도 동해안의 가뭄이냐 아니면 영서지방의 가뭄이냐. 똑같은 산불이라도 동해안의 산불이냐 아니면 영서지방의 산불이냐. 그 시기를 구분해 주고 바람 방향도 구분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늦봄 초여름 여기 높새바람 했던 얘기고, 그다음에 장마전선. 자,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리고 북쪽의 오호츠케 이단이 서로 만나서 생기는 그 전선면에 내리는 전선성 강수대가 바로 뭐야? 장마전선 아니겠어요? 자, 전선성 강수 요거. 그리고 한여름에는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니까 여러분들 한여름에는 뭐야? 기압 배치가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다. 이건 뭐 기본이죠, 안 그래?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남쪽의 고기압, 북쪽은 장마전선이 있으니까 저기압대.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 한여름에 내리는 대표적인 강수 소나기는 무슨 형태의 강수야? 대류성 강수. 이렇게. 자,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졌어요. 약해지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가을이 되죠. 맑고 쾌청한 날씨. 강수량이 준다는 얘기죠, 안 그래? 자,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서고동조의 기압 배치. 우리가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을 받는데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 중심으로 어느 쪽에 있어요? 북서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서쪽이 고기압이고 동쪽이 저기압인 기압 배치다. 서고동조의 기압 배치. 그게 겨울이고요. 또 하나 겨울철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파 이런 것도 있지만 며칠 추웠다가 며칠 온화해지는 3만4온 현상이라고 있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의 주기적 강약. 잘 들어야 돼. 시베리아 고기압의 일시적 확장은 꽃샘추위지만 시베리아 고기압의 주기적 강약은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바로 이제 3만4온 현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겨울에 폭설 내린다. 눈 많이 내린다. 근데 그 폭설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잠깐만 요거 칠판에 있는 거 요거 아까 내가 이거 중구난방 썼지만 구분 다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하면 딱 캡처해가지고 이걸 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이 계절 특징 이렇게 구분 잘 해놓고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 더 쓸 게 있어요. 자, 하나 더 쓸 게 있는데, 자, 뭐냐면 이제 요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다가 이제 폭설 있죠, 안 그래? 우리나라 눈 많이 오는 거, 이 폭설 아니겠어? 폭설 요거 눈 많이 오는 거. 그래서 요 폭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쓸 테니까 여기 이제 칠판에 있는 건 요거는 좀 다 지울게요. 자, 우리가 겨울 서고동조의 기압 배치, 시베리아 기단의 주기적 강약 3만4온. 자, 폭설, 대설
뭐 비슷한 말이죠. 자, 여기 아까 내가 동그라미 쳤는데 이것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눈이 많이 와요. 대설. 뭐 모든 지역에 눈이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특히 눈이 오는 시기는 언제겠어? 겨울이겠죠? 눈이 오는 건 주로 겨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곳은 어느 지방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호남 지방이에요. 호남, 서해안. 또 눈이 많이 오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뭐 잘 알고 있죠? 영동 지방. 저기 대관령 쪽이나 어느 쪽이야? 강릉. 쉬운 말로 강원도 동해안 쪽 이렇게 되겠죠. 자, 호남 서해안과 영동 지방에 눈이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전에 다설지 할 때 울릉도,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안의 영동 지방, 또 어디야? 호남 지방. 이런 데가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죠. 자, 눈이 많이 와요. 뭐 대설, 폭설 같은 말이겠죠. 근데 영동 지방에 눈이 오는 건 언제냐?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죠. 뭐라고 하냐? 바로 늦가을, 또 언제? 초겨울. 늦가을과 초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때 늦가을과 초겨울에 눈이 온다는데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오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이제 이게 그리면 이게 동해안 쪽이고 이게 서해안 쪽이면, 자, 오츠크의 고기압이 북동쪽에 있다 보니까 북동쪽에 있는 오츠크의 고기압이 동해 바다를 지나서 태백산맥에 부딪히니까 이때 여기에 눈이 많이 온다는 거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지. 그게 이제 늦가을 초겨울이니까 11월 달 또는 12월 초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제 여기서 폭설이야. 그럼 여기 이제 폭설이 내리는 이건 이유 뭐냐? 동해안에 습기를 가진 공기가 태백산맥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수증기 연결로 눈이 내리는 거 아니겠어? 이런 형태로 눈 내리는 거. 어차피 눈도 강수니까. 자, 영동 지방에 눈이 오는 건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은 바로 북동풍 때문에 그래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형태의 강수를 뭐라고 그래? 지형성 강수. 지형적 요인에 의해서 눈이 많이 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동 지방은 바로 북동풍에 의해서 지형적 요인에 의해서 눈이 많이 오는 거라고. 근데 호남 서해안 어떻습니까? 자, 호남 서해안에 눈이 많이 오는 거, 호남 서해안에 눈이 오는 거는 이거 언제냐면 이건 주로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한겨울이면 주로 1월 달 또는 2월 달 요쯤 되겠죠. 안 그래? 가장 추울 때. 그럼 저기 눈이 왜 오냐라고 하면은, 자, 호남 서해안은 서해 바다가 있으면은 여기 뭐가 있겠어? 서해안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겠죠. 자, 서해안은 판판하잖아. 평야지대잖아.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뭐냐면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서 이 서해 바다에서 북서풍이 분다니까? 북서풍이 불어서 이렇게 온다고. 근데 아무래도 서해 바다에서 오는 공기보다는 이 내륙에 있는 공기가 차갑겠죠.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바다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 뭐 따뜻하다고 해서 뭐 아주 뭐 여름 같은 더운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공기와 내륙 쪽에 찬 공기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야?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겠니? 그 전선에 의해서 눈이 내리는 거야. 눈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호남 서해안에 눈이 오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호남 서해안에 눈이 오는 건 이건 북서풍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눈이 오는 게 높은 산을 만나서가 아니지. 서로 공기가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기온 차이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건 기온 차이에 의해서 폭설이 내립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내가 써놨잖아. 간단하게 써놨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오는 이 대표적인 이 두 개 지역에 각각 눈 내리는 시기와 바람의 방향과 그리고 눈이 내리는 원인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주자고. 여러분 계절의 변화 괜히 무시했다가 이렇게 세세한 것들이 매년 선지에 한 개씩 두 개씩 나옵니다. 물론 뭐 어렵지 않은 문제로 그동안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이렇게 다 쉽게 풀지만 나름대로 또 이런 걸 또 자세하게 내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름에 남고북조의 기압 배치, 여름에 소나기는 대륙성 강수. 자, 이거 알아두시고 여름에 또 태풍 영향 받는다는 거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마철. 자, 아래쪽에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는 오호츠크 고기압. 두 개 기단이 서로 만나는 이 전선면대. 이게 바로 장마전선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마전선은 주로 우리나라 남해안, 남부, 중부, 북부, 그리고 저 만주지방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
남해안 남부, 남해안 남부, 중부 남부, 중부 남부, 중부 남부, 중부 북부, 중부 남부, 중부 북부, 중부 북부, 중부 북부, 만주 이렇게 간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가 계속 뭐 남해안 중부, 남부, 중부 막 했잖아.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가장 내가 말로 많이 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중부지방이죠. 장마전선이 가장 오랫동안 잘 걸쳐 있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장 많이 지나는 건 중부지방이겠죠. 그러니까 장마전선에 의한 비가 많이 내리는 건 어느 지방이에요? 중부지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죠.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 이 지구온난화 현상인데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 여름은 늘어나고 겨울은 줄어든다 이 얘기죠. 그건 다 상식적인 거죠. 기온이 상승하니까 뜨거운 여름은 늘어나고 바로 겨울은 줄겠죠. 근데 이제 그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지구온난화의 영향 1번부터 7번까지 읽어보면 다 상식적이야. 날씨가 따뜻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구온난화는 강수량을 증가시켜요. 강수량은 증가시키는데 강수일수는 감소해요. 비 내리는 날은 줄었는데 강수량 많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호가 증가했겠어? 집중호우가 증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6번은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7번은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7번은 좀 기억해 두기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절의 변화가 끝났고 이제 전통 가옥 구조라고 있습니다. 전통 가옥 구조. 그래서 이 전통 가옥 구조라고 하면은 자, 이게 현대식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통 가옥 구조라는 건 어딜 말하는 거야? 당연히 전통 가옥 구조는 과거의 전통 가옥. 그러니까 우리 현대식 가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전통 가옥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겨울이 추운 나라 아니겠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겨울이 춥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옥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건 뭐겠습니까? 라고 하면 체안월 평균 기온이에요. 우리나라 가옥 구조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체안월 평균 기온이에요. 평균이라는 말 뺄게. 그냥 체안월 기온 할게요. 이렇게. 칸이 없어서. 우리나라 북쪽으로 가면 추워지잖아. 남쪽으로 가면 뭐해져? 겨울이 온화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옥 구조는 북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폐쇄적이 됐어요. 남쪽으로 갈수록 뭐가 돼요? 개방적이에요. 개방적. 그래서 개방적이라는 것은 가옥의 모양이 어떠냐? 홑집이라고 그래요. 홑집. 지붕 아래 방이 일렬로 배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방, 부엌, 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방, 부엌, 방 또는 뭐 여기 뭐 헛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일렬로 배열된 거예요. 홑집이죠. 홑집이면 외부와 닿는 면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요. 못해도 두 면은 외부와 닿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 추운 동네 가면 겨울이 춥다 보니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집이 뭐가 되냐? 겹집이 돼요. 겹집. 겹집이라는 거는 지붕 아래 방이 2열로 배열된 거야. 그럼 지붕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그 안에 방이 몇 열로 배열돼? 2열로 배열되는 거야. 방, 부엌, 방, 헛간, 방, 부엌, 마루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딱 봐봐. 벌써 여기는 웬만하면 외벽이 3면 아니면 2면인데 여기는 봐라. 이 방은 3면. 요 가운데 있는 방들은 바깥쪽과 닿아 있는 벽이 하나뿐이 없어. 그만큼 찬 공기를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겹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폐쇄적이다. 자, 그러면 폐쇄적 가옥 구조와 개방적 가옥 구조의 가장 결정적 영향은 뭐냐? 겨울 평균 기온, 겨울 기온에 영향을 주었더라. 이 얘기죠. 그리고 자, 이 겹집의 가장 대표적인 동네가 어느 지방이냐? 이런 폐쇄적 가옥 구조가 나타나는 겹집의 대표적인 지역이 관북지방이에요. 관북지방. 쉽게 말하면 개마고원 쪽이죠. 안 그래? 어느 쪽이냐? 여기 뭐 굳이 관북지방을 여기에 내가 이 색깔로 표시한다고 하면 어느 쪽이야? 요쪽 지역 말하는 거야. 요쪽 지역. 여기. 이 관북지방은 워낙 겨울이 춥다 보니까 이제 방하고 부엌 사이에 벽을 없앤 방이 있어. 우리나라는 온돌이라는 가옥 구조 때문에 뭐가 돼요? 방바닥은 따뜻하지만 윗 공기가 차갑잖아. 부엌에서는 음식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따뜻해지잖아. 그러니까 방하고 부엌 사이에 벽을 없애버려. 그러면 부엌의 따뜻한 공기와 방바닥의 온돌이 같이 공유되는 따뜻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북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독특한 공간으로서 정죽관이라고 있는 거야. 정죽관.
그래서 정주간이라는 게 바로 이거 뭐냐? 바로 부엌과 방 사이에 벽을 없앰으로써 부엌의 따뜻한 공기, 방의 온돌 영향.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다용도 공간이 정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주간 하면 관북지방이고 정주간 하면 바로 겨울이 추운 동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주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갈수록 관서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가옥이 개방적이잖아. 가옥이 개방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렇게 밭전자 모양의 겹집에서 디귿자, 기역자, 니은자, 한일자 모양. 잘 봐봐. 여기 관서지방, 기역자, 중부지방, 기역자. 그다가 이제 뭐야? 남부지방, 한일자. 이렇게 되잖아. 점점 가옥이 뭐야? 바로 벽면이, 그 외벽이 많이, 그 방 안에 외벽이 많은 형태로 바뀌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호집 형태로 바뀐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겹집 형태에서 기역자, 니은자에서 한일자 모양으로 나오죠. 우리나라 남부지방이 이렇게 한일자 모양이고, 또 하나, 이 개방적인 가옥 구조에 갈수록 또 뭐가 나타나? 대청에 나타나요, 대청마루가. 대청이라는 건 온돌이 없는 바람이 잘 통하게끔 만든 이런 마루 아니겠어? 대청 없잖아요. 관서지방에도 대청은 없어요. 중부지방 가서야 대청이 생기고, 드디어 남부지방 가면 대청과 이런 툇마루가 되게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대청이 점점 발달된 게 어디냐? 바로 이쪽이다. 남부지방 쪽으로. 특히 이 대청마루가 있으면서도 한일자 모양의 일자형 가옥 구조를 가진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느 지방이야? 남부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남부형. 남부형은 대청마루가 있으면서 한일자 모양이지만, 관서형과 중부형은 대청마루 없고, 중부형은 대청마루 있으면서 기역자나 니은자 모양이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겨울 기온 관련된 것도 알아두시고, 또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나라 가옥에 이제 바람이, 강수, 특히 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다설지가 어디야? 울릉도 아니겠니? 울릉도는 눈이 많이 오면 눈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눈을 막는 벽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울릉도에 뭐가 있습니까? 눈을 막는 벽, 방설벽이 있죠. 우리는 이 방설벽을 뭐라고 그래요? 다 알잖아,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우대기라고 하죠, 우대기. 안 그래? 우대기라고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에는 있잖아. 제주도 개방적이겠죠? 남부지방보다 더 개방적이야. 우리가 제주도에는 알아둘 게 꼭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의 가옥 구조를 보면 여기는 온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상방이라 불리는 마루예요. 여기 정지가 부엌이거든. 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제주도에 그 정지, 부엌에 있잖아. 아궁이가 있지. 아궁이가 벽 쪽에 있어요. 벽 쪽. 아궁이가 벽 쪽에 있다는 것은 부엌에 있는 아궁이가 음식을 만드는 취사의 용도로만 쓰여지지 온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도는 온돌이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이게 뭐야? 바로 식량 저장 창고인 고팡이라는 게 있죠. 고팡.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몇몇 이렇게 용어를 보고, 정주간, 관북지방, 고팡, 제주도, 우대기, 울릉도.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가옥 구조의 형태나 또는 가옥 내부의 방의 배열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계절 변화하고 지구 온난화 그리고 가옥 구조까지 끝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자연재해라는 거예요. 자연재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이거 정주간 사진 한번 볼게요, 그냥. 천천히 보세요. 대청마루죠. 자, 우대기. 자, 그래서 제주도에 이렇게 울릉도에 이렇게 벽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눈을 막는 벽을 우대기라고 하고요. 제주도에는 이제 온돌이 없다. 온돌. 알아두시고. 참고로 있잖아. 이게 수능 특강에 나왔는데 까대기라는 게 있어요. 까대기도 울릉도에 있는 우대기랑 비슷해. 근데 어디에 있냐? 라고 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지래. 우리나라 전라도 지방이 서쪽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 북서풍 영향을 많이 받죠? 이 까대기는 있잖아. 눈을 막는 벽이 아니라 전남지방, 전북지방의 북서풍 강한 관계로 겨울철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벽이에요. 바람을 막는 벽, 알았지? 그래서 까대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자연재해로 넘어갈게요.
자연재해. 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기후적 요인과 지형적 요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후적 요인에 관련된 자연재해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이 뭐냐? 메인이 요거예요. 태풍, 호우, 대설. 요거 세 개가 메인이죠. 참고로 가뭄, 황사, 폭염, 한파, 냉해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뭄 내가 아까 얘기했죠. 봄이나 안 그래? 아까 봄에 주로 발생한다 그랬고 황사도 언제? 봄에 주로 발생하죠. 폭염은 언제겠어? 여름이고 한파는 겨울이겠죠. 여러분 냉해는 언제 발생합니까? 어떤 학생들 겨울 그래요. 냉해는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년 기온보다 기온이 예상보다 낮아. 그러면 발생하는 게 냉해 피해. 알았지? 그러니까 냉해가 겨울에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냉해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한 30도인데 갑자기 20도가 나왔어. 그럼 농작물에 무슨 피해 발생하는 거야? 냉해 피해 발생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냉해는 특정한 계절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지형적 요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형적 요인. 아마 이제 뭐 5년 전인가 포항에서 지진 한번 있어가지고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지진이라는 게 대표적인 지형적 요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메인은 내가 태풍, 호우, 대설, 그리고 지형적 요인 중엔 지진인데 이렇게 서브가 되는 게 있죠. 서브가 되는 거. 내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따라 쓰거나 아니면 이제 한 번씩 쓰면서 그거 찬찬히 읽으면서 이 서브가 되는 것들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참고로 가뭄은 진행 속도는 느리고 바로 피해 범위는 넓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써있잖아. 그렇지? 황사는 주로 서해안 쪽인데 특히 이런 황사는 흙먼지, 미세먼지를 끌고 오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 피해를 많이 주겠죠.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 많은 곳이 어디야? 경기도겠지? 황사 피해는 경기도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냉해는 이상 저온에 따른 농작물의 생육저하, 연중 발생할 수 있다. 써있죠? 폭염은 여름이고 한파는 한겨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연재해가 메인이 되는 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기후와 관련된 건 태풍, 호우, 대설 아니겠어? 자연재해 피해 누적액 또는 누적 피해액. 물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따진 거지만 자, 어떨 때마다 그때마다 틀려요. 어떨 때는 태풍 피해액이 가장 많고 어떨 때는 호우 피해액이 가장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 이 합산 기준 연도가 달라짐에 따라 어떨 때는 태풍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호우가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무조건 함부로 외우는 게 아니야. 자,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은 태풍 피해 가장 많아.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왜? 호우가 많을 수도 있거든. 확실하게 외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적 자연재해 중에 태풍, 호우, 대설 중에 가장 피해액이 작은 게 뭡니까? 대설.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피해액이 가장 작은 건 대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설 피해액이 가장 적다. 태풍과 호우는 누가 더 많은지 그때 상황마다 달라지니까 함부로 1등을 외우지 말아라.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별 피해액 상위 지역 봐. 자, 호우. 우리나라 호우 피해 주로 한여름철 장마전선에 의한 피해 아니겠어? 그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해안 남부 중부 남부 남해안 남부 중부 남부 중부 남부 중부 북부 중부 북부 중부 남부 중부 북부 중부 북부 만주 이렇게 했잖아. 어디를 가장 많이 말했겠어? 중부지방을 가장 많이 지나갔죠. 안 그래? 중부지방에서 가장 많이 정체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우 피해가 가장 심한 건 어디냐? 중부지방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 두 군데가 있잖아. 어디예요? 경기도와 서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우 피해액이 많은 건 어디입니까?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강원도가 있죠. 강원도. 경기도와 강원도다. 이렇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여기 내가 쓴 거 보니까 경기도 1등, 강원도 2등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어떤 자료는 강원도가 피해액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경기도와 강원도에 해당하는 중부지방이 우리나라에서 호우 피해액이 1, 2등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1등을 외우지 마시고 경기도와 강원도가 호우 피해액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알아두란 말이야. 태풍은 알잖아. 남쪽에서 오지 않니? 남쪽을 오니까 제주도나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지나가겠지.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태풍 피해가 꼭 농업 피해만 있겠어? 선박 피해 또는 산업시설 피해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피해액 자체가 큰 건 농업 피해보다는 자 2차 산업 제조업 관련된 피해액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로 태풍 피해가 많은 곳 중에 하나는 어디냐? 바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같은 이런 남해안 일대의 공업지역을 갖춘 곳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태풍 피해가 많은 건 어디냐? 전남, 경남. 물론 전남이 경남보다 조금 많긴 하지만
함부로 또 1등 외우는 게 아니야. 아, 남해안에 해당하는 전남, 경남이 많구나. 물론 제주도도 태풍 피해가 심하지만 제주도는 뭐야? 바로 산업시설 같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다른 동네처럼 다른 동네보다 더 많지는 않겠죠. 제주도에서 태풍 피해의 규모는 크지만 제주도 내에서는 전국적으로 도 단위별로 볼 때는 제주도 피해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설 피해. 자, 우리나라 눈 많이 오는 건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 강원도라고 그랬죠. 또 어디라고 했어? 호남 지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대설 피해는 어디가 많겠어? 강원도나 어디야? 호남 지방에 해당하는 전북, 전남. 또 호남과 인접한 서해안을 끼고 있는 충남, 충북이 많은 거예요. 도 단위 하나하나 따지면 강원도가 압도적이에요. 도 단위 하나하나 따지면 강원도가 압도적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충북, 충남,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자, 만약에 강원도를 우리는 강원권이라고 할게요. 충북보다 강원, 충남보다 강원, 전북보다 강원, 전남보다 강원도가 웬만하면 2배 이상 대설 피해액이 많아. 그런데 강원도를 다 묶어서 강원권 그러고 충북과 충남을 묶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충청권이죠. 충청권. 전북과 전남을 묶으면 뭐가 돼요? 호남권이죠. 호남권. 이렇게 자연재해가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오잖아? 그러면 두 개 차이가 비슷해져요. 두 개가 비슷해져. 도 단위 하나하나 따지면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지만 충남, 충북 묶고 전남, 전북 묶으면 강원도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비슷하다는 얘기.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얘는 권역별로 하면 얘는 호남권과 영남권. 얘는 어디가 있어? 수도권과 강원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외우더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자,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 피해액이 1, 2, 3등인 게 어디냐? 전라남도, 경기도, 경남이에요. 뭐 꼭 순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이 바로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전라남도, 그 다음에 경기도, 경남이에요. 1등, 2등, 3등은 또 올해 새롭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함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전라남도나 경기도나 경상남도가 자연재해 피해액이 많구나. 그럼 전라남도는 남해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피해가 많겠습니까? 무슨 피해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태풍 피해죠. 경기도는 중부지방이니까 무슨 피해가 가장 많겠습니까? 바로 그게 호우 피해죠. 그 다음에 경상남도 마찬가지요. 어느 피해가 많겠습니까? 태풍 피해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액이 작은 게 대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연재해 피해 지역 다 피해액 자체가 가장 적은 건 뭐예요? 대설이다. 이 얘기죠. 대설이에요, 이거. 자, 다 이렇게 위치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기별로 볼게요. 자,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주로 나타나는 게 호우 피해고 8, 9, 10월달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게 뭐야? 태풍 피해고 12월달이나 1월, 2월달 주로 겨울에 나타나는 게 뭐야? 대설 피해다. 만약에 3, 4월달에 메인으로 나타나 무슨 피해가 되겠어? 황사 피해가 되겠죠? 자, 또 우리나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라남도나 또는 경상남도나 경기도가 자연재해 피해액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 태풍, 호우, 대설인데 웬만한 지역은 다 대설 피해액이 꼴찌다. 그리고 뭐냐? 바로 남부지방은 태풍 피해가 많은 거고 중부지방은 호우 피해가 많다. 순서 배열할 수 있잖아. 각 지역별 피해액 순서를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좀 우리가 외울 게 하나 있어요. 뭘 외워야 될 거냐? 강원도 외워야 돼. 강원도는 중부지방이니까 호우 피해가 많지. 두 번째로 많은 게 대설 피해야. 요거 있잖아. 호우 피해가 많지. 두 번째가 뭐야? 대설 피해다. 대설. 충남 지역 중요하잖아. 제주가 중요해. 제주. 남해안 쪽에 있으니까 무슨 피해가 많아? 태풍 피해가 많죠. 근데 제주는 호우 피해가 없다? 비는 많이 와도 물이 잘 빠지는 현무암질 토양이기 때문에 홍수가 안 나죠. 그러니까 두 번째 피해가 뭐예요? 대설 피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액이 적은 게 대설이고 그 웬만한 지역도 다 대설 피해액이 적지만 유일하게 대설 피해액이 2등인 곳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 어디야? 강원도와 어디? 제주도. 그래서 실제로 요거 이거 두 개 기억해 주세요. 물론 충남이 태풍 피해가 더 크고 호우 피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외워두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설 피해가 두 번째인 곳 강원도와 제주도.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재해, 우리가 강원, 제주, 뭐 충남도 외우라고 한 거지만 하여튼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지금 이게 보니까 딱 보면 알죠? 잘 봐봐.
저건 맨 왼쪽 태풍이 나는 거 알 수 있죠. 가운데 건 중부지방이 많잖아. 동그라미 크잖아. 피해액이 크잖아. 호우피해라는 거 알 수 있죠. 피해액이 가장 적죠. 근데 숫자를 잘 봐봐. 강원도 54, 충남 25, 충북 29. 더하면 얼마야? 24. 전북 25, 전남 28. 더하면 얼마? 53.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비슷. 알았니? 비슷하다 이거야. 남부지방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 태풍. 중부지방 중심인 건 호우. 그 다음에 전역이 골고루 나타나는 피해. 이게 뭐겠어? 이게 바로 대설. 물론 가뭄 피해도 전국이 골고루 나타나지만 가뭄 피해는 대설보다도 피해액이 더 적겠죠? 자,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요게 4번 문제가 2018학년 수능 문제가 4번 문제가 레전드 문제인데요. 여러분 잘 봐봐. 자, 자연재해 피해액을 보니까 얘는 영남권과 호남권 위주로 나타나는 피해야. 주로 남부지방을 끼고 있는 경남, 전남이 껴있잖아. 그래? 저거 태풍 피해다. 영남권과 호남권. 남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봐봐. 강원도가 압도적이야? 강원도가 압도적이니까 이건 대설. 그러면 안 돼요. 강원권이잖아. 강원권. 대설 피해는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큰 차이가 안 나더라. 여러분 봐봐. 여기 강원권하고 어디야? 수도권이 의외로 나름대로 비중을 차지하잖아. 수도권과 강원권의 비중이 나타나요. 그럼 뭐가 되겠어? 중부지방 중심이네. 이게 무슨 피해야? 호우 피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볼까? 여기 강원권이나 충청권이나 호남권이 권역별로 나올 때는 큰 차이가 안 나죠? 그게 바로 무슨 피해야? 대설. 가가 태풍, 나가 호우, 그 다음에 다가 대설임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거 문제 푸는 건 각자 알아서 이제 풀어보시고요. 그 교재 뒤에 문제 있죠? 4번 문제? 호우 피해 많은 건 중부지방이고요. 자, 황사는 특히 서해안에 경기도가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표 보는 방법 있죠? 여러분들 이 표 보는 방법 알 거예요. 가운데 삼각형에 점이 있다. 그 이 점은 여기 삼면에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삼면의 수치. 합이 100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니까 자, 왼쪽 측면은 60. 그 다음에 오른쪽 사면은 20. 요 밑면은 얼마? 20. 그럼 60 더하기 20 더하기 20은 합이 얼마야? 100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빨간색 지역에 이 세 개에 관련된 자연재해 피해액을 100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 빨간색 지점은 왼쪽 사면에 해당하는 바로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재해 피해가 가장 크다 이거지. 이때 표를 보는 방법이 이 삼각형에 점이 하나 딱 찍혀져 있으면은 자, 이제 이 사면에 있는 숫자가 막 쓰여져 있을 텐데 어떻게 보느냐? 점을 중심으로 먼저 빼요. 이렇게 빼. 쭉 빼. 그 다음에 뭐냐? 등호를 그려요. 등호를. 어떻게? 이 사면과 평행하게. 여기와 평행하게. 그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점 하나 있다.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쫙 그려봐봐. 어떻게 그리냐? 자, 점이 하나 나왔어. 무조건 삼각형 안에 점이 나오면은 자, 점의 왼쪽에 평행선 하나 그려 이렇게. 밑면과 평행하죠. 그럼 이면과 평행하게 하나 그려. 이렇게. 그 나머지 하나 이 면과 평행하게 하나 또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 요 끝에 수치를 합치면 얼마야? 100이다 이 얘기야. 100.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 내가 이제 이거 왜 이걸 하고 있냐? 시간이 오래 감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볼까요? 자, 제주도가 여기 찍히네.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도별 피해야. 제주도도 꼭대기에 찍혀요. 그럼 저기 점 찍혔으면 왼쪽에 선 하나 그어. 이렇게. 100%에 가까운 거의 90%의 피해를 제주도가 차지하고 있네. 얘는 0에 가깝고 얘 또한 쭉 가니까 뭐야? 0에 가까워요. 그럼 저기 왼쪽에 가라고 하는 거는 제주도에서 압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거. 야, 제주도는 어떤 피해가 가장 크다고 그랬어? 태풍. 이거 태풍이란 얘기죠. 자, 그럼 또 대설이 먼저 나오네. 자, 대설 또 나오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 가장 작은 피해가 뭐겠어? 태풍 피해죠. 저기 전국 평균값 나왔잖아. 전국 평균값 한번 볼까 여기? 자, 전국 평균값 여기 있네. 어떻게 그려? 점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쭉 이거 30%. 이거 얼마? 60이 넘네. 이거 0에 가깝네. 그럼 대한민국에서 태풍, 호우, 대설 중에 가장 피해 규모가 작은 게 뭐야? 이거잖아. 이거 대설이다 이거야, 대설.
자, 여기 강원도점 여기 찍혀 있네요. 맨 오른쪽 하단에. 자, 가는 0에 가깝다. 근데 나가 거의 100에 가까운 거네. 강원도는 중부지방이니까 무슨 피해가 심해? 호우 피해가 심한 거죠. 저건 제주도가 많으니까 뭐야? 태풍이고. 이건 뭐야? 강원도, 경기도가 많으니까 호우 피해가 되겠죠. 아셨죠? 이 표를 보는 방법?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재해까지 마치면 되는데,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아마, 이거 뒤에 식생과 토양은 안 되겠네요.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식생과 토양은 자,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조금 간략하게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수고했습니다.